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용산 상가 붕괴입니다. 어제 낮에 용산에 있는 한 4층짜리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상가 주변 주민들은 물론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붕괴 원인이 무엇이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들어보고요.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오늘도 덥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깥 활동할 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28도, 부산 25도, 강릉은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어떤 날이 부르는 출발 띄워드리면서 2018년 6월 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어제 정오를 갓 넘긴 시각에 용산 한강로 2가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거기에 살던 주민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더 큰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던 사고였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정밀 합동감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재발 대책은 있는지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조원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예. 어제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예, 그러네요.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크게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이게 5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이제 낡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하나, 그러나 이제 50년 이상 견뎠기 때문에 또 안정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구조 진단, 오늘 이제 현장에서 진단하시면서 구조적인 걸 이제 정밀하게 진단할 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50년 이상 받치고 있는 그 집안, 기초 있죠. 예. 기초가 이제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생기는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물 주변에 이제 다른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터파기를 하다 보면은 땅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하수 있죠. 지하수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밑에 동공이 생겼다가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은 이제 하옥현돼서 땅이 꺼지면서 이제 건물이 붕괴될 수가 있죠. 예. 잠시 뒤에 10시 30분부터 이제 합동 정밀 감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능성이 있는 사고 원인들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 66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쉽게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무너내리지는 않죠. 예. 내리지는 않는데 특히 66년도면 거기에 지하실 구조는 없는 걸로 내가 짐작이 됩니다. 저도 현장을 곧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지하실 구조를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 가까이에 그 공사를 하면서 요즘 이제 대심도 아주 깊은 그 땅 파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땅이 움직여서 이제 그런 그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사전에 전조 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든 간에 건물이 붕괴될 때는 전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입주민들이 잘 관찰하고 또 관계자들에게 관계기관에 보고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참 아쉬워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살던 주민들은 뭐 금도 조금 가고 이게 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현상들을 관찰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용산구청에 신고했다는 얘기까지 있던데 그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가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현장에 가장 일선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청 구청 직원들이신데 이분들이 참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확인을 해서 그래도 일반 시민들보다는 전문성을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벽에 금이 갔으면 왜 갔느냐 하는 것을 주변하고 조사해서 예비 조처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금이 가면 금이 갔는가 보다라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고들 현장에 가보면은 전부 사전의 전조 현상을 무시한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를 크게 일으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행정에, 특히 건설 행정에 문제가 많다. 이게 제도적으로는 거의 뭐 잘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규정상에는요. 그러나 실행하는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면, 아쉬운 면, 어떻게 더 크게 나가면 비리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건물은 행정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나요?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에서 가장 각종 규정이라든지 이제 가장 문제가 일정 층수 이상, 몇 층 이상 또는 몇 평 이상만 관리하고 이하는 관리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행정편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문제를 많이 낳고 있어요. 이걸 저희들이 관제라고 합니다.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재난이 일어난 걸 저희들이 이제 관제라고 그러는데 이거 몇 층 이상은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또 요즘 내진 설계 문제 나오니까 몇 층 이상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같이 몇 층 이상 몇 평 이상 이 자꾸 숫자를 가지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예. 아주 나쁜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전수를 다 관리하도록 해야죠. 예. 지금 노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가능성도 제기해 주셨고 행정적인 문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66년에 만들어진 이런 건물, 지금 무너져버린 건물 말고도 다른 건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로 엄청나게 많죠. 예, 이런 것들 다 조사하려면은 이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자꾸 이제 하루아침에 다 하려고 드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루아침에 한다고 하는 것은. 가끔가다 정부적인 최근에도 보니까 전국에 있는 걸 다 조사하라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평상시에 관할 담당관들이 쭉 현장을 다니면서 전부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건물을 짓더라도 그 건물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다 수명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다 건물 수명이 있죠. 어제 무너져 내린 그 건물은 한 50년 정도 넘었는데 그 건물은 보통 어느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50년은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모든 게 있으면은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파트들 자꾸 30년 만에 20년 만에 재개발을 한다고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낭비거든요. 낭비입니다. 이건 참 우리 고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공간을 이제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요즘 부동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을 재개발하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양해야 할 국가적인 자원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럼 이번 붕괴의 원인을 노후 건축물을 재개발하는 게 늦어져서 그렇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아주 건물 상태가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노후하다고 하면은 빨리 개발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잘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변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면은 지하수가 움직여 버려요. 특히 용산 지역은 매립 지역이 많습니다. 저지대가 많고 매립 지역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925년 을충년 대홍수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홍수 때는 용산역까지 물에 잠겼거든요. 삼각지가. 그 정도로 저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저지대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매립을 한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지하수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쉽게 움직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움직이고 한강 수위가 내려가도 움직이고 또 주변에 땅을 파서 공사를 하려면 또 물을 퍼내지 않습니까? 퍼내면 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 공사를 큰 공사할 때는 반드시 그런 안전조처를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이제 요구하게 돼 있고 또 요구하는 것을 이제 요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독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립된 집안이 많은 그 해당 지역 특성상 최근에 거기에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또 신축 공사하는 곳도 많은데 그러면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굉장히 깊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건물 같은 경우 특히 대형 건물일 경우는 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주변 이런 집안에 어떤 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약간 물러지는 듯한 그런 것들. 굉장히 미치죠.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선 땅을 파면은 땅을 그 흙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옆에 이웃한 흙을 이제 움직이게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수평 변이를 저희들이 수평 변이라고 합니다. 수평 변이가 생기고 또 땅을 파면서 보면 이제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물을 뽑아내 버립니다. 물을 뽑아내면은 땅 속에 물이 있을 때는 물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 없어지니까 땅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구멍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계점 이상 가면은 위에서 하중은 일정한데 밑에서 받칠 수 있는 집안이 안 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대형 공사할 때 지금 주차장이나 지하공간 개발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는 지하수 움직임까지 영향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을 둬야 되는데 이걸 법제화시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공사하면서 집안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땅꺼짐 현상, 싱크홀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다 같은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원인은 같은 겁니다. 전부 이제 땅 속에 차 있던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집안 성질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붕괴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전에 예를 들어 대심도 그런 그 지하 터파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하수가 어떻게 변동을 가져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에서 충분합니다. 제가 보건 때는요. 저도 지하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분석 정도에 따라서 어떤 보강 조치를 하는 보강 방법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보강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이 충분하게 국내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 보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규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조치들일 수도 있고 신규 건물을 지으면서 이웃에 있는 그 오래된 건물을 보호를 해야죠. 보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끝으로 그 노후 시설물 안전에 대한 이야기, 뭐 소방과 관련될 수도 있고, 뭐 건물 내구도와 관련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이 이제 건축물의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행정에서 가장 제가 싫어하는 용어가 일제조사라고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 일제조사가 개념이 아니고 평상시에 담당 직원들이 쭉 구역을 계획을 세가지고 일정하게 점검을 해 나가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서 자꾸 점검을 해서 문제가 어디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지. 일제조사로서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모든 걸 전수조사한다고 이제 난리를 피우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발 좀 연차적으로 있죠. 계획해서 노후 시설을 점검, 소방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안전점검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였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형원의 오늘 하루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그리고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가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은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주식회사라는 이름도 좀 독특합니다만은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 디자인 개선과 공동 브랜드 개발,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두루두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제조기업들의 유통 마케팅을 돕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디자인 개선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은 이러한 부족한 역량을 보강해서 우수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데요. 네. 좀 다른 기관의 어떤 이런 디자인 지원 사업하고의 차별화를 좀 본다면 경기도 주식회사하고 중소기업 디자이너 3자 간의 협업 구조를 통해서 전문 디자이너의 컨설팅을 받고 경기도 주식회사의 상품 기획을 통해 각 제품의 소비자 관점의 개선점을 반영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제품 디자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선되어진 그 제품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직접 유통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을 통해서 이렇게 디자인 개선된 제품의 시장 반응을 수집하고 또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네. 관련 사업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좀 참여하고 싶은 분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 내에 소재해야 되고요. 네. 저희 경기도 제조중소기업은 경기도 주식회사의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회사 소개 상품 소개서를 작성한 후에 이메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라든지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후 경기도 주식회사의 상품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자인 개선 및 유통 마케팅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맞춤형 솔루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서 디자인 컨설팅을 받고 관련 사업에서 좀 성공한 사례를 들려주신다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디자인 개선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27개 제품을 디자인 개선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실드그린, 빨간콩, 한빛코리아 등 도내 중소기업 매출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75%까지 디자인 개선 후에 매출을 조사를 해보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어싱 테라피 전문 업체인 쉴드그린은 이 제품 자체가 전자파 차단하는 제품인데요. 인테리어와 어울리게 색상을 변경한다든지 사용성을 높인 파우치 추가 등 좀 더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기획에 반영을 하다 보니 기존의 이 회사가 월 2천만 원 수준에서 한 월 5,500만 원까지 급상승했다고 저희한테 그런 매출들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수제빵 제조업체인 수원의 임금님빵이라는 브랜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통을 하는 제품인데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인지 외형적으로 알 수 없는 패키징을 저희가 제품 포장에 이 제품의 특징을 잘 살려서 디자인을 반영을 하다 보니 매출이 2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 전문사인 GTG 퓨리어라는 브랜드는 이와 함께 천연 세탁비누 외 4종 기획 상품을 출시를 하여서 지금 러시아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27개 제품을 디자인한 것들에 있어서는 매출이나 바이어들의 반응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출 상담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품들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경기도 주식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 제품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위메프 CJ몰, 네이버 스토어팜 등 7개 온라인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에 안테나숍이 있고요. 그리고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내에 바라지 마켓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이바지하고 있는 경기도 주식회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속되고 건실해야 경기도의 경제와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일본의 경우 역사가 깊은 중소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유럽 역시 중소기업들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 주식회사의 최종 목표는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고 경기도 주식회사의 공정한 거래를 기반으로 한 기획상품을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을 개발, 연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은아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였습니다.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네,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수도권 지방선거 정보와 판세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황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다음 주예요. 벌써 다음 주인데요. 사전 투표는 이번 주부터니까. 이번 금요일부터를 치면 사실상 D-4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서울 노원구 병 그리고 송파구 을 이렇게 두 곳이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두 곳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분위기가 지금 공약과 정책으로 흘러가면 좋겠는데 조금 치열한 양상이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시장 3파전. 또 뭐 인천시장 2파전, 또 이 경기지사 2파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서울 지역의 강남 하나, 강북 하나 공교롭게도 지금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이 정책 선거라기보다는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 양상도 있고요. 네. 먼저 송파구 을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송파구 을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텃밭이기도 하고 또 근데 지난 선거에서는 예상치도 못하게 국민의당 쪽으로 대선이 되기도 하고 최명길 전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을 받으면서 다시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여기 좀 점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모두 이제 복심 경쟁으로 이제 출발했는데요. 최재성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에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하는 이제 파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뭐 파격 후보였죠. 배현진 후보 MBC 아나운서 출신의 그런데 정치 신인인데 바로 송파을에서 재보선에 뛰어들게 됐고요. 바른미래당이 최근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손학규 후보냐 박종진 후보냐. 하지만 박종진 후보가 더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략 공천이 웬 말이냐. 결국 관철시켜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지도는 올라갔지만 당내 내홍이 노출된 이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여당은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쪽이고 근데 지역 정서를 잘 보면요. 보수 텃밭이기도 하거니와 지난번 선거에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차지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바람에 재보선이 됐습니다만 여기가 이 부동산 핫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동산 이슈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도 역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을 노린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죠. 배현진 후보는 자유한국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 진보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지역의 시설들을 조금 진화시켜내겠다라는 게 최재성 후보의 공약이라면 나머지 두 후보는 보수 혹은 중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규제 완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는 공약은 명백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오히려 정책과 공약만 들여다보신다면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네요.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쪽은 어떻게 좀 분위기가 참잠해졌나요? 워낙 그 후보 누가 나가냐,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나가냐 이렇게 얘기가 많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손학규 예비 후보가 접었고 지금은 이제 손학규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서울시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을 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서 네. 후보 논란은 이제 본선 주자가 확정된 만큼 조용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종진 후보에게 이게 탄력이 붙은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당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 유권자들에게 실추된 것인지 네. 이 송파을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후보 지지나 속내를 상당히 좀 이렇게 다지고 있는 쪽, 표출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과연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지역 재보선 후보들에게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여당 후보인 이제 추재성 후보는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뭐 이 배현진 후보나 박종진 후보들도 각각 승리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 후보 모두 송파구 을하고는 그다지 인연이 없어 보이는데 네. 공약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주로 이제 낙하산 후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세 네. 후보 모두 다 송파을 지역이 나의 텃밭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약은 이제 이 최재성 후보의 경우에는요, 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이 평화철도 111 해서 이제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네. 자,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민생이다. 지금 이제 여당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렇죠. 그래서 최재성 후보도 전반적인 공약은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해서 결국은 이제 동반 성장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송파을의 맞춤형 전략은 주로 이 도시 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까 제가 진화적인 진보적인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좀 큰 그림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그리는 도시재생 즉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도시 개발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광역 시장 후보들과 좀 맥이 통하는 그러한 쪽이어서 큰 범주에서 본다면 최재성 후보의 이 송파을 개발 공약도 지금 도시 재생 쪽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단일화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지금 단일화가요. 예. 이 사전 투표를 예상한다면 이제 9일 남은 게 아니라 나흘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나흘 동안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금요일에 사전 투표로 돌입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 이후부터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제가 뭐 진흙탕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서 배현진 후보는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좀 시큰둥한 반응이고요. 박종진 후보 쪽에서도 먼저 단일화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송파을의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관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강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노원구병.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좀 젊은 우리 후보들이네요. 자유한국당 강현재, 네.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인데 어떤 공약들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이제 예. 김성환 후보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겠죠. 그런가요? 나도 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는 예. 이제 이 두 분이 더 젊은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김성환 후보는 8년 동안 이미 이제 노원구청장 경험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또 좀 힘을 받고 있는 여당의 후보이고 승리를 자신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제 우세를 점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65년생입니다. 이제 만 52세. 하지만 이제 강현재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와 이준석 후보 뭐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는 워낙 젊죠.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제 가장 젊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이 야권 두 당에서 아까 단일화 얘기도 하셨지만 여기도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1대1 구도로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데 절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게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후보는 원래 박근혜 키스라고 불리다가 그랬죠. 바른미래당으로 와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뛰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강현재 후보는 이 안철수 캠프 출신인데 지금은 바른미래당에 와서 홍준표 대표와 함께 그리고 지금 김문수 이제 서울시장 후보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 됐단 자유한국당,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후보가 좀 뒤바뀐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예.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현재 후보를 이쪽 지역에 공천한 것은 안철수 후보를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어찌 보면 이제 좀 이제 이 비아냥거리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이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묘하게 야권 후보 2명의 신경전이 치열해서 네. 오히려 지금 단일화를 해도 이게 이길 수 있을까 말까의 아하. 상황에서 김성환 후보를 오히려 돕고 있는 양상 아니냐. 이런 좀 고민을 강북 지역에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송파을과는 또 다르게 이 노원병 지역, 강북 지역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 진보
후보 강세였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와 강현재 후보가 어떻게 돌파구를 낼지 네.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맞붙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강현재 후보가 이제 이준석 후보와 함께 어떤 퀴즈로 불린다는 것도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나 퀴즈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또 선긋기도 했는데 예. 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노원은 강북의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맞습니다. 교육 대책은 좀 다르죠? 교육 대책은 각각갈립니다. 네. 자, 이 김성환 후보는 지금 공교육을 좀 강화하겠다. 지금 공교육 사교육 문제가 있는데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 쪽의 교육을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사교육을 좀 이제 억제해보자. 이제 이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김성환 후보는 이제 공교육 강화 그리고 이제 지역의 시설물들을 좀 강화해보겠다. 뭐 이제 문화관이라든가 좀 이 다목적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약들이 많고요. 또 이제 강현재 후보는 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맘입니다. 맘. 그래서 엄마들의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노원병을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 네. 그런데 그동안의 특구라고 하는 것이 좀 이제 사교육 학원들만 많아지는 형태의 겉모습만 이제 특구였다면 조금은 내실 있는 특구로 이제 다잡아 보겠다 하는 정책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가장 어리다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또 뭐 이제 이 하버드 대학을 다녀온 학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 지금 영포자, 수포자들이 많은데 네. 기초 학력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잘 보시면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네.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초학력 국가 책임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교육에 대해서는 새 후보가 모두 특화된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차별화가 확실히 네. 이루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참 재밌네요.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를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그 지역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앞서 노래를 소개를 못 해드렸죠. 박정현의 송폼이었고요. 자, 오늘 6월 4일 수도권 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